전시 국민 보호, 민방위랄지 비상대비랄지 전문적인 소개와 교육과 방송 이런 것들이 재난 전문 채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 전문 채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바닥 인프라, 기반 인프라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관리학회 부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안전불감증이나 부주의 같은 게 원인일 것 같은데요. 안전의식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은 아닐 텐데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우리의 재난안전의식 수준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의식 수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첫째는 우리가 이런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뭘 알아야 의식이 바뀌느냐? 첫째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내 지역의 공간적, 지리적 특징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 이번에 지금 무안, 전남, 광주 쪽에 또 이거 폭염 이후에 또 그냥 호우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그 호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지형 지리적 특징이 그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지형 지리적 요인이 강수량에 영향을 안 준다면 전국이 동일하게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똑같은 양의 수증기가 남해 쪽에서 밀고 들어온다면 그런데 곳곳마다 그 강수량이 차이가 나고 어떤 곳에는 극한 호우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지형, 특히 산지의 영향이 크다. 우리 수도권은 관악산이랄지 수락산이랄지 북한산이랄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이런 강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무안도 승달산맥이라고 하는 것 이런 영향에 의해서 어떤 강수량의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을 것인가? 이것은 좀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야 된다. 해외에 나가보면요. 해외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주변에 혹시 일본인들이 있으면 일본인들 따라서 하면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일본은 이 그 재난에 대비한 안전문화 교육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려서부터 청장년, 노년까지 촘촘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안전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시민의 덕목이 대피를 아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대피할 때 비명 지르지 않는다는 것. 많이 놀라지 않는 것을 또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구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또 매우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생각 없이 비명 지르는 거 이것은 그 주변을 다 공포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낮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피를 선제적으로 미리 모두가 대피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대피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더디고 좀 꺼리는 문화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그 선진국들의 재난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때 이미 국가적인 제도 시스템은 우리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일본이나 특히 일본 사람들의 그 선진적인 재난 대비, 재난 인식, 재난 교육에 대한 그런 시민 커뮤니티 문화 이런 것을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재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안전 교육이 어떤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 안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 안전 교육을 그 어떤 재난의 예방 측면에서 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게 잘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죠. 그래서 이 국민안전교육은 법에 의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도 그다음에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지자체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아주 촘촘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국민안전 교육에 대한
그 평가를 행정안전부가 했는데요. 네. 최우수 기관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를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니 한 그 3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것이 발견이 돼요. 아주 월등한 점이 바로 시민 생활 안전 교육,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민관 협력 시스템, 이게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시민 주도 안전 마을을 이렇게 구축한 거. 안전마을이요. 마을, 예. 네.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걸 시민 주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자전거 안전 문화를 또 잘 구축한 거.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점이 어린이 안전 교육.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네. 아주 모범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잘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은 혼자보다 모두가 함께 노력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뉴스 하나 보시고 토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후, 자율방재단이 드론을 띄워 곳곳을 살핍니다. 힘들게 작업하는 야외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물 좀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사람들 아유 이른바 재난도우미 활동입니다. 밭에서 일하시는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찾기가 수월해서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 지정한 재난도우미는 6,700여 명.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묻는 생활지원사 등을 포함해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2008년엔 도우미 사전 교육을 하고 폭염특보 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동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우미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보를 안 했어요. 몰라요. 재난도우미는 안 받았거든요. 제주도 관련 조례에는 재난도우미에 대해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활동 지침이나 교육 등도 전혀 없습니다. 매뉴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충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분야별로 이미 지침이 마련돼 있어 재난도우미를 위한 통합 매뉴얼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재난도우미, 20년이 흐르며 재난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제도는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지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그 재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06년도에 재난도우미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활동 지침이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재난도우미 문제는 그 중복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슨 복지기동대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어떤 중복된 제도들이 양산되는 것은 이 실효성, 작동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행정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대원이 네. 전국에 320만 명 정도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지원한달지 응급처치를 한달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뿌리 지역에서의, 풀뿌리 마을 단위에서의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민방위 대원인데, 이 민방위 대원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마치 강제로 동원하는, 좀 동원하기 부담스러운 이런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자율방재단을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율방재단도 이렇게 그 마을의 어떤 취약계층들을 돕고 함께 대피하는데
휘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자원봉사 시스템이 촘촘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도움이라고 하는 뭐 재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잘 작동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그 이 재난 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 때 네. 안전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시군구별로 참 지자체별로 안전복지 특강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논리가 이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재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 하나의 복지이다. 또 어떤 그 대피 시스템이나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함께 대피하는 것, 이것도 귀중한 복지이다. 그래서 안전과 복지를 이렇게 함께 융합해서 가는 안전복지 개념이 네. 그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뭐 정부가 바뀌면서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복지, 재난관리와 그 복지 시스템이 네. 함께 융복합으로 동행하는 것. 저는 그래서 2001년 2월에 이제 제가 발표했던 제 박사 논문에 네. 재난관리는 예방적 사회복지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제 논문 결론에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복지 파트와 재난 파트가 늘 촘촘하게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간에 중첩도에 있고 중복도에 있는 시스템을 좀 손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전복지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네. 안전복지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안전복지 르네상스는 누가 해야 되냐? 이렇게 바로 재난안전 119 같은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계속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민 안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규정은 좀 어떤 상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또 교육청, 광역지자체, 중앙부처가 촘촘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커스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교육은 수준 높은 교양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알아야 될 교양 있는 시민의 덕목이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선진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교육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 주변,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수준 높은 교양입니다. 이런 인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 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 이후에 정부는 유치원부터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현장을 뉴스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까지 끼고 시작!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친구들의 박수 박자에 맞춰 인형 환자의 가슴을 힘차게 누릅니다. 반복되는 움직임에 발이 뻐근해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높여주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집중해서 동작을 이어갑니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만약 이제 제 주변에 응급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지진이 일어난 교실에선 책상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숨긴 뒤 머리를 감싼 채 대피하고 불이 난 교실에선 소화기로 불 끄는 체험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만약에 불이 왔을 때도 침착하게 잘 배웠던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과 대응요령을 몸에 배게하고 위기의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안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요즘, 평상시 철저한 교육과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자 책상 밑으로 피하는 학생들, 진동이 멈추자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인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들을 제대로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요령을 배우기 위한 재난 체험 교육. 어디를 보호해야 돼?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 타면 돼야 돼. 바닥이 흔들리자 먼저 문을 엽니다.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머리를 가린 채 식탁 아래 몸을 숨깁니다. 지진 상황을 체험하며 지진 대응 요령을 체득하는 겁니다. 지진에 대비해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진 체험 교육. 하지만 3년에 고작 한 차례뿐이어서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해보면은 다들 그렇게 못해요.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는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학생이 주도하는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 475곳으로 늘었지만 아직 전체 학교의 2.3%에 불과합니다. 지진 교육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상황에 맞게끔, 연령대에 맞게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 삼아 지진 대비 교육 비중을 유럽과 일본 수준으로 늘리고 정규 교과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게 이 안전교육을 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진 대비 교육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또 뉴스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안전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안전교육은 핵심이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실천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지진은 재난 중에서도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난이면서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재난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난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붕괴, 폭발, 화재, 정전, 통신 두절 이런 것들이 우리는 따로따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동시에 네, 발생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진 발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그 지진은 어떤 이런 어떤 지진을 비롯한 재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적인 거. 네. 우리 지역에서는 뭐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특성에 맞게 매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그 정기적으로 지역 재난 대비 훈련을 합니다. 네. 이 지역 재난 대비 훈련과 학교 재난안전 교육이 함께 가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동행하는, 즉 교육과 훈련이 동행되는 이런 시스템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게 교육을 받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학교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연령대별로 차별화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과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죠. 네. 그래서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고유의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또 이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또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가미되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학교 안전 교육이 하나의 중요한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잘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학교 안전 교육을 하실 때 왜 이 교육을 하냐? 학교 안전 교육을 왜 하느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것이 나의 삶과 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 왜에 대한 것이고요. 학교 안전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만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에게만 학교 안전교육을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교육의 주체. 그다음에 학교 안전교육을 할 때 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학부모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한테만 맡겨놓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학교 안전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버린다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할 것이냐, 왜 학교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학교 안전교육을 잘 받아서 미리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학부모도 학교 안전교육에 잘 참여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 교육의 삼위일체, 학생, 교사, 학부모 네. 이렇게 삼위일체가 다 학교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제도는 법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느냐. 네. 네, 이게 숙제인데요. 이걸 그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의 방향과 포커스는 주민 주도적이고 또 학생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학생 주도적, 또 성인들에게는 주민 주도적. 네. 관에서 학교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어떤 좋은 모델이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안전교육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에 있어서 안전체험관에 가기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약간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리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안전 체험 교실, 네. 버스 같은 데 싣고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는 것도 아주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는 저학년, 고학년 그러잖아요. 이 저학년들한테는 안전교육에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한달지, 안전 네. 인형극을 한달지 이런 것도 매우 좋은 특별 프로그램이고, 또 성탄절이나 뭐 이런 좋은 그 페스티벌적인 뭐 그런 휴일이 다가올 때 네. 거기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달지 네.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또 특이한 점은 이 어린이 안전 교육에 학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발견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인데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가 되면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막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만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뭐 바이크를 이렇게 뭐 동호회를 할지 네.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 수신호를 어떻게 한다, 자전거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라, 또는 혹시 뭐 부상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모범 사례가 또 독일에 가보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주민 참여형 어린이 안전교육 이것도 매우 좋은 모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한 번 더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뿌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벽을 두드리며 감각의 의지에 빠져나옵니다. 위험한 곳에 매달려보고 난간 위에서 떨어지는 안전사고 체험은 마치 실제 상황인 듯 실감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많이 무섭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면은 과연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까 많이 생각이 됐고, VR이랑 그다음에 안전모 같은 거 착용해서 되게 현실감 있었고, 그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긴장감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게 안전기구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말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완강기 체험이나 화재시 대피,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 대피는 핵심 교육 사항입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내려갈 때는 에어컨 실외기 등의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벽 쪽을 마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기업체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근로자는 물론 민간에도 개방했습니다. 산업재해와 생활 속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위아의 인증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기업 및 시민에 대한 체험 교육을 지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머무러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활용만 잘하면 효과가 높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장에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안전교육장, 안전체험장은 사실상 한 기초지자체별로 모두 하나씩 다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고 한 3개, 4개, 5개 지자체별 단위로는 하나씩 어떤 특징별, 주제별로라도 네. 이렇게 전부 다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 앞에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성인들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직장 단위의 직장들은 대부분 성인들이 또 직장에 재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성인 체험 교육, 직장 체험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가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또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의 중요한 안전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안전교육과 체험, 직장 안전교육과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네. 지금 앞에서 화면에서 그 왕강기 타고 내려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는 한 3번 정도 타봤는데 네. 한 번 탈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2번째부터는 쉬워졌다는 얘기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예. 그 기자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예. 많이 무서웠을 텐데 참 잘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강기도 사실은 완강기는 승강기가 없는 곳에서 긴급히 또는 승강기나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긴급히 대피를 해야 될 때 네. 밑으로 내려갈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밑을 내려다보면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체험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성인들의 직장 단위의 그런 안전 교육과 체험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아까 앞에 모 대기업에서 그런 그 안전 체험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안전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직장 단위의 안전 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네. 저런 그런 그 직장들의 기업들에게는 어떤 칭찬과 메리트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네.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이어서 이제 성인들의 안전교육까지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면은 모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받는데 실제로 사고는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원인이 뭘지 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이런 그 산업재해, 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은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그런 사고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원청업체 어떤 CEO 기관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어떤 책임자, 기관장, CEO를 형사처벌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 이것은 아직도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네. 앞에서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업재해 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그 교육의 주체들, 기업이나 국가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육의 대상자들인 근로자들이 네. 이 교육을 어느 정도 잘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점점 더 고령화돼 가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후와 언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덜 익숙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이 말은 우리말로 교육을 해도 잘 우리말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식 그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아리셀 그 무슨 배터리 화재에서 있어서도 우리말로 교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고령화될수록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네. 심지어는 금방 교육했는데 금방 참사가 발생해 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잘 수용해낼 수 있는, 네. 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그 근로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봤을 때 이분은 도저히 이런 일에 참여하면 분명히 어떤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분의 보호를 위해서, 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분의 작업을 좀 그 어떤 인지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네. 좀 배제를 한달지 자제를 시킨달지, 이런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수용력, 학습력 강화, 인지력 강화를 좀 뭔가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요, 이 안전교육할 때 최근에 AI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AI 기술과 융복합한 뭔가 교육이 나올 수 있다면 외국인이나 또 근로자들, 고령자들 충분히 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 안전 교육을 이제 개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만의 뭐 특별한 재원이 있다거나 모델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민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역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게 여러 방송 매체에서 어떤 그 시기에 특징적인 재난이 발생하려고 하면 계속적인 어떤 국민 교육, 국민 홍보용 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로 가는 매우 귀중한 그런 길목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그렇다면 이 언론 매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크게 좀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언론 매체와 일반 방송 매체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대응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뭐 재난안전 119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참 재난 전문 채널로서의 네. 소중한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재난을 예방하는 국민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대비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어떤 그 재난 교육과 각종 참 재난 관리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거나 사각지대에 대한 진단을 방송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한 분들을 모셔서 네. 그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의 미담을 듣고 하는 뭐 그런 자리, 그리고 또 폭넓은 참 전문가들의 그런 그 좋은 대안을 듣는 자리,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참 이 재난안전 119가 다른 방송과 달리 잘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사례, 과거의 방송들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방영해주는 학습의 기회, 이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해외 사례 같은 거 외신이나 해외 방송에서 잘 찾아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방송들, 네.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의 해외 재난, 해외에서 발생되는 위험,
우리 그 재외국민 보호 네. 이런 파트들도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 119 같은 전문 채널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쟁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예컨대 이런 전시 국민 보호, 뭐 민방위랄지 비상대비랄지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전문적인 소개와 교육과 방송 이런 것들이 재난 전문 채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난안전119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요. 어떤 겁니까? 국가의 예산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공익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휴머니티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휴머니티 방송에는 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저희 재난 전문 채널이 방송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환경도 조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이런 전문 채널들이 깊게 자리 잡는 데는 역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도 필요하고 네. 또 평소에 국민들이 안 보면 또 이렇게 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잘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데 또 어떤 시청률 같은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더딜 수가 있지만은요. 이런 전문 채널들은 방영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갖다가 학교에서도 보고 네. 기업체에서도 보고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도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해외에 계신 우리 740만 재외 교포 그리고 3,200만 명의 해외 여행객들이 곳곳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전문 채널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말 보약 같은 존재이다. 네. 이게 바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징표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이 재난 전문 채널 같은 경우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지 앞으로 이제 어떤 차별성을 갖고 방송을 해야 될지 그 말씀도 한번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차별성의 첫 번째는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입니다. 중요한 시설일수록 중요한 인프라일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당장 효과는 안 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교육들이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교육이나 기타 여러 뭐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장 효과는 안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우직하게 가야 되는 것,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국민 안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 채널이 꼭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국민 안전 채널이 국민 안전 전문 채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바닥 인프라, 기반 인프라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227개 시군구에 참 재난안전 채널이 전부 풀뿌리로 연결이 되어서 시군구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풀뿌리 국민안전 채널로 발전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 재난안전 채널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그런 그렇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국가 비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을지 연습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또 나흘 동안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을지 연습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비상대비 연습입니다. 네. 법적인 용어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비상대비 연습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을지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정확히는 비상대비법에 의한 그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을지 연습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비상대비 연습에 강조하기 위해서 을지라는 말을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을지 훈련이라고 이야기 또 많이 했었는데요. 예, 뭐 을지 연습, 을지 훈련 네네. 이렇게 을지라는 용어를 넣어서 국민들이 조금 잘 알아먹기 어려운데요. 여기에 또 비상대비법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을 또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일반 국민들이 알아먹기 어려운데요. 정확한
용어는 비상대비 계획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대비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과 연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첫 번째,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국민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정부 기관들을 유지시킬 것이냐. 정부 기관들,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중앙행정기관들이 각각의 정부 업무, 정부 조직법상의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국민생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정부 기능 유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 혼자 전쟁을 못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 국민들이 함께 지원해주는 민관군 합동 군사작전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군사작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자, 이렇게 비상대비 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 충무계획, 비상대비 연습, 을지연습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목적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국민생활 안정,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8월 18일부터 범정부적인 연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나흘 동안 이제 을지 연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최근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결코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은 아닐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을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30초 동안 정리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대전 반경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좁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첫 번째,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로요? 지하로, 가까운 지하로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와 함께요? 혹시 우리 주변에 노약자분들이 있다면 이분들과 함께 즉시 지하로 대피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습 경보가 울리면 주변에 계시는 노약자분들과 함께 지하로 즉시 대피하는 것. 이게 가까운 중요하군요. 가까운 지하로 대피하는 것. 대부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네. 지하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과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